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모의고사 해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73번 한번 보실까요? 73번. 자, 갑은 소유 가옥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와 인도 전에 가옥이 멸실한 경우로서 갑과 을의 법률 관계로서 틀린 것은 이제 집이 가옥이 멸실이 됐다. 그 말은 이행 불능이죠. 자, 불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불능, 후발적 불능. 자, 여기는 체결 후에 멸실이 됐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은 여기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1억으로 집을 매매했는데 이 집이 매매 후에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자, 매매 당시에는 집이 있었죠. 매매 당시에는 집이 있었는데 그 뒤에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매매 대상 자체가 존재하므로 매매는 유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갑은 소유권 이전의 채무자고 을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럼 크게 나눠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탔다. 그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은 저 매매를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의 잘못 없이 불탔을 때는 그때는 책임 문제가 아니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갑의 귀책 사유 없이 불탔으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소유권 이전 채무가 궁극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고, 그럼 남은 것은 이제 을이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느냐 요게 남아 있잖아요. 즉 대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대가에 대해서 부담을 지느냐 그걸 위험 부담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위험은 대가, 돈에 대한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 부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자, 채무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고 채권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즉 벼락 맞아서 불탔거나 제3자 방화로 불탔다. 그러면 양쪽에 잘못 없이 불탔을 때는 양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래는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존속하거든요. 자, 권리 의무가 존속하는데 공평의 원리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 양쪽에 귀책 사유 없이 불타버리면 양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을 쪽의 귀책사유, 드문 일이지만 채권자의 귀책 사유나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쌍방무책으로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타버리면 이때는 채권자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 그런 경우는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것을 우리는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봅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 간단하게 그죠? 자, 그럼 1번 볼까요? 자, 가옥이 갑의 귀책으로 멸실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러면 최고를 하고 해지하느냐 최고 없이 하느냐,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네요. 이번에 갑과 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했다.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다. 그때는 양 채무가 소멸한다. 그때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보시고. 자, 그래서 다시 2번을 보시면 갑과 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했다. 양쪽에 귀책 사유 없죠.
그러면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3번의 가옥이 을의 귀책, 즉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한 경우는 채권자 을이 부담하므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자, 4번에 을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는 사유로 멸실했다. 그래도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을의 수령지체 중에 멸실이 됐으면은, 자, 채권자 을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갑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갑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신에, 자, 집이 불타고 나면은, 그죠? 자기 집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생긴 이득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집이 불탔으니까 양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양도세가 면제됐고, 또 집이 불타면 철근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골재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게 1,000만원치 남아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죠? 자, 철근이 500만원치 남아있고, 양도세 500만원이 면제됐고, 그럼 1,000만원의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을의 귀책 사유 또는 을의 수령 지체 중에 멸실이 됐을 때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금도 청구하고 1,000만원도 갑이 묻고 이러면 이중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신에 요 1,00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갑의 이행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는 사유로 멸실했다. 을은 갑에게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의 이행지체 중에 불타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행지체란 말은 갑의 귀책 사유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지체, 미적거리고 있다가 벼락 맞아서 불탔다. 그런 경우에는 갑의 잘못으로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중에 불탔기 때문에 갑에게 전반적으로도 갑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을은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역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갑에게 귀책 사유로 이행을 지체하는 중에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갑의 귀책 사유로 이행지체로 됐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문제로 처리한다. 따라서 을은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에 좀 주의하십시오. 자, 5번 같은 경우는 1번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의 귀책으로 멸실했거나 갑의 귀책으로 이행지체 중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했거나 결국에는 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채무 불이행 문제로서 을은 갑에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X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을 한번 보실까요? 74번. 자, 문제 74번 보겠습니다. 74번. 자, 계약의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의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자,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는 말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즉, 낙승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민법의 계약은 99%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즉 합의만으로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낙승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승계약이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교환도 유상계약이고 임대차도 유상입니다. 사용대차는 무상, 그러나 임대차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유상, 교환도 서로 대가를 받음으로 유상입니다. 자, 유상계약에는 매매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의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을 전제로 한다. 쌍무계약은 양채무가 대등하다. 양채무가 대등하기 때문에 같이 이행한다. 그리고 양채무가 대등하기 때문에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4번에 요물계약. 자, 요물계약은 낙성계약하고 반대말이죠. 자, 청약과 성낙만으로 성립한다. 그것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성낙에다가 물적 겁부가 필요하다. 이거를 요물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합의 플러스 물적 겁부 행위의 완료 이런 게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99%는 낙성계약이고 요물계약의 대표는 세 가지입니다.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보증금 계약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을 지칭하는 사람도 있고 낙성계약을 지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증금 계약은 좀 삼각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물계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낙성계약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요물계약으로 보는 것은 세 가지.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꼭 기억하십시오. 자, 4번은 맞다 보시고. 자, 이번에 5번에 모든 쌍무는 유상에 속한다. 쌍무하고 유상이 범위가 누가 크냐? 유상이 크죠. 자, 그래서 여기가 유상계약이면 대부분의 경우는 쌍무하고 일치합니다. 자, 매매나 임대차나 교환 이런 거는 쌍무이면서 유상입니다. 쌍무는 양채무가 대등하다 그 말이고, 유상은 양쪽에서 출연하는 것이 대등하다. 그래서 쌍무하고 유상하고 비교했을 때는 99%가 일치하는데 현상 광고라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현상 광고. 그래서 현상 광고는 그죠? 유상에는 들어가는데 요거는 쌍무가 아니고 편무계약입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쌍무 더하기 현상 광고는 유상 빼기 현상 광고는 쌍무. 그래서 쌍무보다는 유상이 조금 크다. 따라서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이 말은 맞은데 모든 유상은 쌍무다. 그거는 틀렸습니다. 현상 광고 때문에. 그래서 5번은 맞네요. 모든 쌍무는 유상에 속한다. 맞습니다. 74번은 2번이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75번에 주임법상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요거는 지금 신설이 됐죠. 그죠? 신설. 주임법의 갱신 요건. 원래는 상가 임대차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주택 임대차에도 들어왔습니다. 신설이 됐기 때문에 주의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요약서를 보고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6월부터 1월이 아니고 2월로 되어 있습니다. 2월. 6월부터 2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상가가 아니고 주택이기 때문에 3기가 아니고 2기입니다. 2기.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2번도 X. 자, 3번에 보시면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이죠. 그죠? 실거주 목적이라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근데 괄호가 틀렸네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이래 맞습니다. 자,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임대인 척이 이래야 되죠. 임대인 척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괄호 안이 틀리네요. 제외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자, 4번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최초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 4번의 경우는 상가이면 맞습니다. 상가. 자, 상가에는 갱신 요구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근데 주택에 있어서 갱신 요구는 최단 기간 2년이 보장되고 거기에다가 한 번만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은 다시 2년이 보장돼요. 따라서 최대 4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상가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번도 X입니다.
자, 5번은 이제 손해배상액인데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큰 금액으로 한다,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임법은 그죠?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 큰 금액으로 한다 이게 맞고 낮은 금액으로 한다가 X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낮은 금액으로 하는지 큰 금액으로 하는지 중개법에도 다르고 주임법에도 다르고 또 다른 부분에도 다르고 그래서 큰 금액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낮은 금액이 기준으로 되기도 하는데 갱신 요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은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옳은 것인데 저 같으면은 5번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취업적이라서 중개법 시간에는 좀 이게 중요할지 몰라도 민법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 1, 2, 3, 4번이 X라는 것을 집중을 하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5번은 하여튼 외우시든지 중개법에서 좀 터득을 하시든지 민법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5번이 옳은 것으로서 정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X입니다. 자, 76번에 권리금 정의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조문 그대로인데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와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 자, 이것도 조문을 보시면 자, 보증금과 차임을 포함이 아니고 제외죠, 제외. 보증금, 차임은 권리금의 내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5번이 X. 자,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제외한, 보증금,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이게 권리금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6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6번은 권리금 정의로서 틀린 것은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10조의 3에 보시면 권리금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76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너무 단순 지엽적이라서 76번 문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76번에 5번이 틀렸다. 권리금의 정의.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제외한,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 자, 보증금과 차임을 제외한 또는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어쨌든 권리금의 개념 속에는 보증금과 차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7번에 갑은 을에게 승낙기간을 10월 24일로 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여 10월 1일에 도달했고 을은 위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을 10월 4일 날 발신했으나 10월 26일 날 도달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연착된 승낙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갑이 을에게 이렇게 됐네요. 갑이 을에게 승낙 기간을 10월 24일, 즉 10월 24일로 정해가지고, 즉 10월 24일까지 답을 달라 해서 발신을 해서 10월 1일 날 도달했다. 10월 1일 날 도달했고, 을은 위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을 10월 4일 날 발신했으나 10월 26일 날 도달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승낙을 하겠죠, 그죠? 갑에게. 자, 갑은 을에게 청약을 하였고, 을은 갑에게 승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의사표시를 발신하여 10월 1일 날 도달했다. 10월 1일 날 도달을 했다. 이렇게 도달. 자, 그러면 10월 1일 날 도달이 됐고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를 승낙기간이라 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10월 24일까지 승낙을 도달시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10월 1일 날 도달이 됐고, 을이 그걸 알고 10월 4일 날 발신했네요. 10월 4일. 10월 4일 날 승낙을 발신을 했는데, 그죠? 10월 26일 날 도달이 됐다. 즉, 연착이 됐다. 그죠? 연착이 됐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시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 보고 10월 24일까지 답을 달라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 10월 20일 안에, 24일 안에 발신은 했어요. 10월 4일 날 발신을 해가지고, 그죠? 한참 있다가 10월 26일 날 연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10월 4일 날 발신했는데 10월 26일 무려 22일 걸렸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사고 연착이라 합니다. 사고 연착. 사고 때문에 연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고 때문에 연착이 됐다. 자, 그래서 사고 연착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사고 연착일 때는 을에게 잘못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을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된다. 자, 보호하는 조치로 우리 민법은 갑이 을에게 신속하게, 그죠? 연착했다고 통지를 해주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연착 통지 의무를 지고 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10월 4일 날 소인이 씻겨 있어요. 그런데 10월 26일 날 연착이 돼가지고 갑이 딴 사람을 거래했어.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일찍 발신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때 도달한 것으로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빨리 을에게 알려주라. 자, 을아, 편지를 보니까 10월 4일 날 찍혀 있는데 중간에 사고가 있었는지 연착이 됐다. 그래서 나는 딴 사람을 거래했다. 준비하지 마라. 이렇게 연락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해줘야 할 의무를 갑에게 부담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자, 만약 연착 통지를 해줬다. 해주면은 갑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줬다.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착이 안 된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면 연착이 안 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이 성립한다. 뭐 이런 경우는 격지자이기 때문에 승낙의 발신 시 10월 4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월 4일 날. 그죠? 자, 그래서 77번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번 갑은 을에게 연착에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다. 맞죠? 통지를 하면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1번은 옳습니다. 자, 이번에 갑이 을에게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10월 24일에 계약이 성립한다.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10월 4일 승낙의 발신 시에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네요. 10월 24일 아니고 10월 4일에 성립한다. 10월 4일. 자, 3번에 갑이 미리 지연의 통지를 하여도 다시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연착의 통지나 지연의 통지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되죠. 지연의 통지는 사전 통지고 연착의 통지는 사후 통지입니다. 연착된 후에 연착됐다고 통지하는 것이 연착 통지고, 지연의 통지는 아직까지 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낙기간, 원래 도달해야 할 승낙기간을 넘겨버렸다. 그때는 지연의 통지를 합니다. 자, 아직까지 도달이 안 됐네요. 통지, 지연의 통지. 자, 도달이 됐는데 늦게 도달했네요. 연착의 통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연의 통지든 연착의 통지든 하나만 하면 된다. 3번은 틀리네요. 자, 4번에 을이 10월 23일 승낙을 발신하였다. 23일 발신하였다면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을이 10월 23일 승낙을 발신했다. 10월 23일. 자, 10월 4일 날 발신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고 연착이고, 10월 23일 날 발신했는데 10월 26일 날 연착이 됐다면 이거는 보통 연착입니다. 보통 연착일 때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4번도 틀리네요.
어쨌든 을이 10월 23일 날 발신해가지고 10월 26일 날 연착이 됐다면은 이때는 계약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래 맞죠. 자, 이번에 사의 경우에 갑이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4번의 경우에 자 10월 23일 날 승낙을 발신해서 연착이 됐다면은 그때는 보통 연착으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성립하지 않는데 자 을의 연착된 승낙을 갑 쪽에서 세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을의 연착된 승낙을 갑이 세청약으로 봐서 거기에다가 갑이 승낙하면은 다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5번의 사의 경우에 갑이 연착된 승낙에다가 거기에다가 갑이 연착된 승낙, 즉 그 연착된 승낙을 세청약으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갑이 다시 승낙을 하면은 계약은 성립한다. 이래 맞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77번은 문제가 괜찮네요. 그죠? 1번이 옳은 것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 5번도 좀 체크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을이 10월 23일 날 발신했는데 10월 26일 날 연착이 됐어. 보통 연착이야.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계약 불성립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 연착된 을의 승낙을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보아 갑이 거기에다가 승낙하면은 계약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10월 23일 날 승낙을 발신하여 10월 26일에 연착이 됐을 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5번 위 사의 경우에 거기에다가 즉 연착된 승낙에다가 갑이 승낙을 해버리면 다시 계약은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7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78번 한번 보실까요? 78번. 집합 부분 지금 뭐 투자 효과가 없어서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시험에 나온 것이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관리단. 그 동그라미 치시고. 자,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고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맞습니다. 당연 설립 기관입니다. 관리단, 관리단. 자, 조문 그대로입니다.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다. 맞고. 자, 이번에 보시면 구분 소유자, 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다. 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101호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갑은 크게 전유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지 부분, 대지 사용권하고 이 세 가지를 크게 소유하게 됩니다. 세 가지 권리를 가지게 된다. 뭐 전유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주거 공간은 거죠. 공용 부분은 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거. 뭐 대지 사용권은 알 것이고.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권이라고 보고 주된 권리. 그에 딸려 있는 공용 부분은 종권. 대지 사용권도 종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절대적으로 분리 처분이 금지됩니다. 분리 처분 금지. 그죠? 자, 그래서 101호를 을에게 파는데 전유 부분은 내할게, 복도는 네 해라.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절대적으로 분리 처분이 금지됩니다. 항상 일체성을 원칙을 취하고 있다.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은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상대적 분리 처분 금지입니다. 자, 상대적 분리 처분 금지란 말은 원칙적으로는 분리 처분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는 그죠? 규약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2번은 전유부분과 공용 부분이 아니고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상대적 분리 처분 금지입니다. 따라서 대지 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 있고 규약으로 그렇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전유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원칙은 금지됩니다. 금지되는데 규약으로 정해놓으면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 분리처분 금지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대지 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처분할 수 없고,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의미가 없고, 4번에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은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 맞습니다. 변경. 자, 5번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공용 부분은 바로 따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공용 부분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별도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맞네요, 그죠? 물론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구조상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은 최초에는 표제부 등기는 합니다. 표제부. 그러나 물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등기는 구조적 공용 부분이든 규약상 공용 부분이든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78번은 2번이 정답이다. 자, 78번 2번.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규약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는 의결 정족수죠. 3분의 2. 공용 부분의 변경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뭐 이런 거는 숫자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3번하고 4번은 아예 그냥 안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시고. 자, 79번의 가담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자, 가등기 담보의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가등기로서 담보를 잡았다. 이게 가등기 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 자, 예를 든다면 갑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수옵션 행거를 그대로 5억짜리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을 지금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을은 1억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담보 목적으로 을이 갑의 집에다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그럼 을은 1억에 대한 채권자이면서 가등기로서 담보권을 잡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이다. 이렇게 가등기 담보권자이다. 가등기 하면은 가등기 담보권자. 아예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 해버리면은 양도담보랍니다. 양도담보.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설정자. 자, 이 사람은 채무자이면서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입니까? 그죠?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자,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담보권자에 불과하고 소유자는 설정자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담보권으로서 갑의 집에다가 가치만 담보로 잡았지 사용수익권도 없어요. 그래서 갑은 사용수익도 하고 소유도 하고 있어서 을이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을 했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1번은 맞고.
이번에 귀속청산의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 실행의 통지 절차에 따라서 통지한 청산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자, 우리가 변제기가 되어도 변제를 안 해요, 갑이. 자, 변제를 안 하면 이제 담보권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을 이제 실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행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경매 신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는 귀속 청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를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로 갈 때는 저당권하고 같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귀속 청산으로 가겠다 그 말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유권 취득. 그럼 귀속 청산 절차는 총 4단계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실행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산기간. 청산기간이 경과돼야 합니다. 청산기간이 경과돼야 한다. 청산기간이 경과. 자, 79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좀 전에 보셨죠? 설정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담보권자, 즉 가등기 담보권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맞고, 이번에 귀속청산의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 실행의 통지 절차에 따라서 통지한 청산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자, 귀속청산 절차의 4단계를 보시면 첫째는 실행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2개월의 청산 기간이 경과하고,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이거를 귀속청산 절차라 합니다. 자, 모의고사 해설 좀 볼까요? 지난 5월 29일에 시행된 모의고사 끝부분이 조금 잘못돼서 다시 좀 수정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그 79번이 있거든요. 79번. 자, 가담법에 관한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자, 설정자는 집의 소유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물권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 을에 대해서도 갑은 분명히 소유자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설정자, 즉 소유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자, 2번 보시면 귀속청산의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 절차에 따라서 통지한 청산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청산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그죠? 목적물의 가액 빼기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 요거를 뺀 나머지를 청산금이라 합니다. 목적물의 가액 빼기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 요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순위가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5천만 원 빌려주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B라는 사람도 역시 저당권을 지금 4월 1일 날 잡았습니다. 5천만 원 빌려주고. 자, 목적물의 가액은 그러면 여기서 5억입니까? 그죠? 5억.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은 1억이고 선순위는 5천 아닙니까? 그래서 청산 금액은 결국 3억 5천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 객관적으로 3억 5천인데, 그죠? 예를 들어서 3억 7천으로 통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는 4억 5천으로 통지했다. 그 청산 금액을 너무 많이 통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통지한 것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 있냐? 다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청산 금액으로 통지한 수익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자, 3번의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자, 원래 청산금이 있음에도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본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본등기를 할 수 없는데 했다면은 본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면 자, 본등기는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청산 절차를 다시 거쳤습니다. 그럼 무효인 등기가 실체와 부합하기 때문에 다시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X입니다. 자, 4번의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에 그 모두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자, 통지를 누구에게 하느냐? 청산금 채권자. 요 청산금 채권자 속에는 그죠? 채무자 등과 후순위 권리자가 들어가지 선순위 권리자는 빠집니다. 이렇게. 나중에 을이 본등기 했을 때 선순위는 존속하고 후순위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선순위는 존속하기 때문에 을이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필요도 없고. 근데 후순위는 소멸하잖아요. 소멸하는 대신에 을이 갑에게 던져준 청산금에 참여해서 5천만 원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청산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후순위 권리자와 채무자 등입니다. 그래서 청산금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청산 금액을 통지한다. 그래서 선순위는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빼먹으면 청산 절차는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등이라고 하는 채무자 물상부정인 제3취득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맞네요. 전원에 대해서 채무자 등이 여러 명의 경우에 모두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통지로서 효력이 생긴다. 자, 이번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후에 발생한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판례로서 만난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현재 1억을 빌려주고 가등기로 담보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가등기로 담보가 되는 채권은 요 1억 채권이에요. 1억 채권. 근데 을이 나중에 다시 1억을 또 빌렸어. 또 빌려줬어.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이미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액 이걸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빌려준 1억 채권을 가등기로 이미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된 후 다시 1억을 빌려준 것은 이미 지금 설정된 가등기로는 담보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을은 처음에는 1억을 빌려주고 요 1억에 대해서 가등기로 담보를 한 것이지, 그럼 이미 가등기로 됐는데 나중에 1억을 빌려줘도 이것도 가등기로 담보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이렇게 빌리면은 기존의 가등기로 다 담보할 수 있도록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등기가 된 후에 다시 생긴 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로서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등기가 되고 난 후에 생기는 채권에 대해서도 기존의 가등기로 담보를 하자 이렇게 특약을 하면은 가능하다.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후에 발생된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79번에 3번이고 80번에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명의신탁은 금지되잖아요. 그죠? 명의신탁은 일단 금지됩니다. 명의신탁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금지시키는 조문이 4조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거든요. 허용되는 게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허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상호 명의신탁, 자금법상의 신탁. 이건 무효이 됩니다. 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상호 명의신탁, 또 뭐라고요? 자금법상의 신탁.
요거는 명의신탁 개념에 안 들어감으로 허용됩니다. 근데 명의신탁에 들어가도 특례가 적용돼서 허용되는 게 다시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상 부부, 두 번째는 종중, 그 다음에 종교단체. 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법률상 부부와 종중과 종교단체가 관여되면은 명의신탁에 해당되지만은 특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된다. 자, 그리고 적용되지만은 탈법이나 불법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자, 기억. 탈법 목적이 없다면 사실상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X죠?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 간에만 허용됩니다. 기억은 X. 자, 얘는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 자, 상호 명의신탁은 다른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합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는 갑과 을이 이미 구분 소유하고 있어요. 갑은 여기 토지, 을은 여기 토지. 실제로는 구분 소유야. 그런데 문제는 등기를 하려면 분필 절차를 다시 거쳐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등기부에는 공유를 해놨다. 자, 실제로는 뭔데? 구분 소유. 실제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는 구분 소유다. 그 말은 당사자 간에는 구분 소유로 처리하고 대외적으로 제3자와 관련해서는 공유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3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로 처리되면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여기는 갑의 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여기는 을의 땅이기 때문에 역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구분이 됐기 때문에 분할 청구가 금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애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다. 분할 청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분할 청구의 소도 안 된다. 그 방법으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다. 맞네요. 자, 이것이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본다. 자, 우리가 불법원인 급여 많이 들어보셨죠? 746조.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은 무효이더라도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때 불법이 되려 하면은 반사회적으로 불법이 되어야 된다. 물론 104조도 포함했어요. 그런데 실명법상 이게 명의신탁은 실명법이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03조로 무효가 돼야 746조가 적용되는데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도 746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의 명의신탁은 반사회적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입니다. 자, 리얼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명의신탁에서는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조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실제 땅 주인입니다. 신탁자. 을이 수탁자입니다. 실제로는 갑이 주인인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병한테 지금 처분해서 병 앞으로 등기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3자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또 등기 이전도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조에서 어쨌든 대원칙이 약정도 무효이고 이전도 무효이고 이리 됐어요. 그런데 이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소유권을 취한다. 그래서 리얼은 맞네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얼이 되고 틀린 것이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문제가 뭐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다시 설명을 추가를 해서 지금 합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